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영양학력평가 올림포스 독서 교재로 비문학을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 이제 강의를 이렇게 또 찍게 된 건 이제 경화여고 학생 2학년 학생들 이제 다음 주 정확히 말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험인데 시험 보기 전에 이 부교재로 사용하던 올림포스 독서 교재에서 선생님 이제 강의를 두 군데를 이제 좀 미비하게 찍지 못한 게 있어서 사회 파트 7번째 글하고 기술 파트 7번째 글을 찍어야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집에서 마지막에 이제 최종 여러분 정리하는 데 좀 도움 주고자 이제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함께 하게 될 강의는 이렇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 영역. 되게 길죠? 네. 올림포스 아마 EBS 교재에서 70페이지에 있는 것 같고요. 이 사회 파트 5, 6, 7번 중에 마지막 7번째 지문인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정보는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다가 이제 큰일 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개인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것까지 결정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아마 자기 결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어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먼저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문제부터 보고 가도록 하죠. 33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 여기죠. 네. 일단은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흔히 말할 때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안에 보시면서 이제 아는이란 걸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좀 두꺼우니까 조금만 줄여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나와 있고 이제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 아니면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얘기인지 혹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제정하는 목적인지 혹은 개인정보에 대한 방안 얘기하고 있는지 개인정보에 대해서 뭐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빨간색 부분에 익명 처리한다, 뭐 보호한다, 활용한다, 뭐 유연성 이러한 이제 키워드들이 나오게 되는지 확인만 해보시면 네,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이 글 속에 나오고 있는지 보통 배경이 나오는 경우는 어디 나오죠? 보통 글 속에서 보통 1문단 속에 좀 많이 나오죠. 개념 정리하는 것도 보통은 처음 부분에서 좀 많이 개념을 정의하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혹시 개념을 확인하고 싶다면 각각의 문단에서 그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과정 같은 경우에는 중간쯤에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유연성 얘기 나오는 거니까 본문 어딘가에 분명히 유연성이나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4번 문제 잠깐 보시면 기억과 니은이죠. 기억은 아마 선생님이 알기로 익명 정보에 대한 얘기고, 여기에 이제 아마 익명 정보에 대한 얘기일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이 아마 가명 정보에 대한 얘기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익명 정보, 가명 정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펜을 좀만 더 줄여 볼까요? 네, 이 정도.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못 푸니까 이따 기억력 나왔을 때 문제 풀고 해결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35번 문제 보시면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빈칸. 자, A를 봤을 때 요거는 이제 문제 풀어내야겠죠? 그러니까 A 부분에서 A가 지금 아마 선생님 알기로 1문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1문단 보고 나서 이 문제는 바로 풀 수 있으면 풀어버려도 뭐 해결이 끝날 것 같아요. 이거 이따 문제 풀도록 하고요. 36번 4례 문제니까 이것도 A, 스몰 A 파트.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를 규정하나 그 사례가 어딘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본문 읽어봐야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7번. 엄청 길죠. 자, 요거는 당연히 본문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지금 알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 문제 풀면 되겠다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자, 요게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핵심인데, 혹시 아직 문제를 안 풀었다. 그렇다면 요걸 이제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 문제를 푼 다음에 이 부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이 부분에서 처음에 뭐가 나와 있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개념, 그리고 특징이 나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의 대상, 아니, 의미, 아니, 범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고, 네 번째가 사전 동의 제도란 무엇인지 그의 특징이 나와 있고, 다섯 번째 고유 식별 정보와 민간 정보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익명 정보와 가명 정보의 개념과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미리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글을 읽었다는 전제 하에 이 부분들을 내가 글을 읽다가 발견했는지,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놓쳤는지 확인해 보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공부할 때, 내신 공부할 때 요런 부분들 내가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건데 혹시라도 놓친 개념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차원인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충 필기가 됐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준비가 됐을 거라 믿고 한번 본문을 정리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번호 꼭 붙이셔야 되고요. 문단번호가 아마 1문단부터 6문단까지 있을 거니까 문단번호 붙이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사실은 여기 요 1문단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A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선생님이 표시를 좀 못해갖고 왔는데 여기가 이제 아마 A 파트라고 되어 있을 거니까 이 부분부터 오른쪽에 정리해가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요게 이제 첫 번째 요게 많이 발달하고 있구나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그러니까 통신 기술이 발달한 건 좋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바로 이렇게 피해가 증가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에 따라서 최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고 싶은 건 개인정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인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문제인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하겠어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겠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 이런 문제를 인식하게 됐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 부분이 요게 이제 문제점이 발생한 거고, 이로 인한 해결책을 찾아야겠다. 이제 그 해결책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얘기일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사회적 인식이 커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요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 부분에서 요 문제점이 바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해야 된다는 그 인식이 확산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겠다는 인식이 왜 확산됐니? 라고 물어본다면 너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거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그죠? 이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지, 그러니까 내 정보가 있을 것이고 그 정보를 얼마나 알려주고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바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서 권리를 바로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고 합니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따옴표 쳐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요거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첫 번째 얘기할 거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한다. 근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왜 나오게 되었냐? 일단 통신기술이 발달을 했죠. 통신기술이 발달을 했고 이로 인해 정보 유출, 죄송해요. 정보 유출에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인식, 그죠? 인식이 아주 커졌어. 그 결과 나오게 된 게 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얘기죠. 내 개인정보를 얼마나 이용하고 알려질 것인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정보가 있을 때 이걸 누군가가 이용하는 것, 그리고 얼마나 알려지게 되는 거에 대해서 난 여기까지만 알리고 싶어. 혹은 내 거 이용해도 돼. 뭐 이런 것들을 누가 결정해 주는 거냐면 바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그래서요. 일로 넘어와서 이는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받을 권리. 그러면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내 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 삭제, 정정 등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열람하고 삭제하고 정정하는 것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차이점이 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쪽에 있는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누군가한테 권리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밑에는 내가 뭐 하고 있다고 했냐면 요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여기 내가 보장받는다고 돼 있죠. 그렇다면 둘 중에서 뭐가 더 적극적인 권리냐라고 물어본다면 위에 쪽은 그냥 보장받는 거에만 만족을 하는 거죠.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받을 권리. 이건 내가 뭘 하는 게 없어요. 그죠? 누가 보장해주면 받는 거고 안 해주면 못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장받을 권리니까 내가 뭔가 하는 행위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밑에 있는 파란색 부분은 열람, 삭제, 정정 등의 행위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다소 조금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죠. 자, 이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이게 아마 여러분 책에서 35번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거거든요. 좀 이따가 35번 문제에서 한번 해결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35번 문제 이 부분이 있을 텐데 잠깐만 갔다 올까요? 35번 문제. 네. 여기 보시면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 보장하는 것들은 소극적 성격의 권리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 성격을 포괄하기 어렵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소극적인 성격의 권리로 해석이 된다면 자, 헌법 제17조가 소극적인 성격이다. 근데 요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잠깐만요. 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포괄. 요 부분은 바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 바로 적극적인 성격의 권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적극적인 거라 볼 수 있겠고 그냥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대로 그냥 나는 보장만 받아? 이거는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A부분 마저 읽고 나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다시 올라가서요. 자, 그럼 이 부분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헌법 제17조, 방금 봤던 그 법이네요. 헌법 제17조, 이거에 명시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주된 근거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기본권 중에 하나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죠? 결국은 여기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뭐라는 거죠? 바로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정보에 대해서 사생활 어떤 비밀 같은 것들, 자유들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1문단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이러이러한 것들을 권리라고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들이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포함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는 내 개인정보가 누군가에게 보장받을 수 있는 소극적인 권리도 있지만 이 안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 정보 아무도 열람할 수 없어. 뭐 내 거 삭제해줘. 아니면 정정해줘. 라고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하는 거냐? 바로 그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들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1문단의 주제가 뭐니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이것의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이것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플러스 그 외에 특징 등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이게 A 파트였으니까 문제 잠깐 풀어보고 들어오도록 할게요. 자, 35분 넘어가서 문제 먼저 풀고 봅시다. 35번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보았던 헌법 제17조에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17조의 내용에서 타인에 의해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것은 소극적인 성격의 권리로 해석이 된다. 이는 여기 보니까 이런 말 써 있죠.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을 포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이 안에 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헌법 제17조만으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왜요?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그럼 이 안에 들어갈 말이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의 핵심은 자기의 정보, 그죠? 내 정보에 대해서 이거를 누군가가 이용하고 이걸 얼마나 개방할 것인지 이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렵다고 했으면 적극적인 성격에 대한 내용들이 방금 그 A 부분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뭐라 했냐면 이 A 부분에서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포인트 여기 요구라는 말 뭐가 있었냐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이나 삭제나 정정 같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요구란 말 가장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너무나 친절하게 써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요구라는 말로, 그죠? 그렇다면 당연히 정답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 5번이 체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인 성격을 포괄하기 어렵다. 즉 적극적인 성격이 있어야 하는데 제 헌법 17조만으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안 되더라.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는 여기 개인정보에는 적극적인 성격의 권리도 있고 소극적인 권리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 헌법 17조는 어디만 있다는 얘기냐면 요 17조는 소극적인 성격의 권리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헌법 제17조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적극적으로 뭔가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들어있고 내가 뭔가 보장받을 권리도 들어있는데 헌법 제17조에서는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 그러니 17조만으로는 소극적인 성격밖에 안 되잖아. 근데 뭐도 있는데 적극적인 것도 있거든. 그 적극적인 게 뭔데? 내 정보에 대해서 열람, 삭제, 정정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었던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1번은 왜 안 되는 거죠?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죠. 그죠? 다음 두 번째,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보호받을 권리, 제한받지 않을 권리. 이거는 다소 소극적인 견해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소극적인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세 번째,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런 얘기하고는 관계가 없죠. 네 번째, 사회적 이익을 우선하면 그러면 사회적 이익을 우선해서 보장한다면 내 개인정보 보장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정보에 대해서 보장받을 적극적인 권리에 대한 얘기는 5번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 2문단 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문단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요거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법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잡을 거. 자, 요 개인정보보호법을 보호받기 위해서 이제 뭐가 쓰이고 있냐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그죠? 지금부터 이제 요거 얘기를 해나가게 되게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참 좀 전에 요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는 소극적인 권리도 있었고 플러스 적극적인 권리도 다 포함되어 있었다. 요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니까 하나 체크해 두도록 하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는 자, 여기까지 A 부분, 이제부터 A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겠죠.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이다. 자, 그럼 첫 번째 요건이에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은 첫 번째 살아있는 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요거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일 것. 요게 이제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잠깐 색깔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살아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사망자에 대한 건 어떠냐? 사망자에 관한 정보나 혹은 단체 혹은 법인 이거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정보는 우리가 개인정보로 볼 수가 없구나. 이게 포인트네요. 또한 자, 두 번째예요. 성명이나 주민번호, 성명, 주민번호 등 그다음에 사진 같은 거, 동영상 되게 많은 사례가 있네. 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자, 요거는 두 번째 개인정보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개인정보는 뭐로 볼 수 있냐면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 이것들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근데 그 얘들이 뭐가 있냐면 뭐 이름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주민번호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이라든지 또는 동영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사진을 찍거나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함부로 찍어서 여기저기 유출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다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주어진 정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정보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지만 이 정보가 다른 거랑 합쳐지게 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정보가 있다면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란 얘기죠?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개인정보의 요건은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해서 이 결과 개인 식별 가능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개인정보의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냐? 두 번째는 개인 식별이 가능하냐? 세 번째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개인의 식별 가능하냐? 이제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의를 아마 해줄 거예요. 자, 법적 보호 대상으로서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해보죠. 자, 가령 예를 들고 있으니까. 그럼 이 글은 기본적으로 예시가 들어있고 정의가 들어있어요. 자, 휴대전화 번호의 뒷자리 번호, 뒷자리 숫자가 있다. 휴대전화는 총 11자리도 있잖아요. 010 빼면 8자리가 있는데 그 뒷자리 숫자를 집 전화번호와 같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집 전화번호가 몇 번이었어. 근데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대전화 뒷번호가 예를 들어서 뭐 1, 2, 3, 4였다고 치죠. 근데 휴대전화 번호 1, 2, 3, 4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이 정보만으로는. 그런데 이 1, 2, 3, 4 번호를 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죄를 저질렀어. 근데 이 사람이 집 전화번호 속에 뭐가 있냐면 집 전화번호 속에 1, 2, 3, 4가 있던 거야. 집 전화번호 1, 2, 3, 4야? 그러면 이 휴대전화번호 1, 2, 3, 4 이 사람 아닌가?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A라는 거 갖고 얘 갖고는 알아볼 수가 없는데 이게 이 B라고 하는 집 전화번호 결합하는 순간 야 요거 보니까 얘가 누군지 알겠네. 흔히 말할 때 연예계 뭐 이렇게 파파라치들이 연예인이 누구랑 어떤 뭐 사귀는 사이다 이런 거 발견할 때도 쟤가 있어. 쟤는 갖고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쟤는 저런 제품 갖고 있을 수 있어. 근데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거 갖고 있어. 그럼 둘이 뭔가 연관성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연관성을 가지고서 추리해낸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뭐가 될 수 있대요? 개인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정보만으로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 그 정보가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또 다른 정보와 연결되어서 그 사람을 추리해낼 수 있다면 그것도 전부 다 개인정보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자, 이 문단의 주제는 그럼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는 개인정보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개인정보의 실제 대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정보의 대상들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개인정보의 그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범위라고 물어봐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개인정보의 의미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도 될 것 같고, 뭐 어떻게 해서도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3문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의 성격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바로 그러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 만들어진 법이다. 그리고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이 부분에서 그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개인정보의 대상들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런 개인정보법에 사전 동의제도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사전 동의 왜 받겠어요? 개인정보니까 사전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 법이 보호받을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동의를 받지 않았어? 그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자, 3문단 가보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전 동의 제도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 잘 들어야 돼요. 정보 주체는 개인이에요. 그게 개인정보겠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뭐다? 그죠? 바로 사전 동의 제도라는 거다. 그러니까 사전 동의 제도가 왜 있는 거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한테 좀 적어놓은 게 좋겠네요. 자, 이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이거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은 방금 전에 우리 봤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었고, 그러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뭐였냐면 개인정보법에 따른 사전 동의 제도죠. 그러니까 이 사전 동의 제도는 지금 요거는 뭐랑 관련된 거냐면 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용 보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자, 그럼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뭐냐면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 혹은 단체를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할 때, 자,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정보 주체가 누구라 그랬죠? 그 정보의 대상자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내 정보면 나가 바로 정보 주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내 정보를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이 이용하고 싶은 이 처리자는 나에게서 뭘 구해야 돼요? 동의를 구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정보 수집, 이용의 목적, 그러니까 뭐 알려줘야 되냐면 정보 수집이나 이용의 목적도 알려줘야 되고요. 어떤 거를 모집할 건지 수집 항목도 알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유하고 이용 기간 언제까지 할 건지도 다 나한테 뭐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또한 이걸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사실도 알려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 정보 이용하려고 하는데 괜찮아? 넌 거부 권리가 없어. 무조건 해줘야 돼. 이게 아니라 너 거부할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그 거부에 따른 불이익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여러분 좀 이렇게 말이 익혀지는 것 뿐이지만 사실 되게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어디 회원 가입할 때 보면 그 뒤쪽에 그런 게 있어요. 그 개인정보 이제 동의하는 이제 체크한 칸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뭐 이러이러한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이런 마케팅 이용할 수 있고 어디 목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제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동의 제도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걸 다 뭐 해야 한다?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동의를 받을 때 무조건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들, 불이익도 있고 목적도 있고 모든 것들 전부 다 알려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하네요. 사전 동의 제도. 여기 핵심은 사전 동의 제도니까 이 사전 동의 제도 이것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네,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도 하나 좀 정리하도록 할까요? 여기다가는 까만색 정리할게요. 자, 여기는 이 사전동의 제도에서는 이게 포인트가 뭐였냐면 까만색이 안 나왔네요. 오케이. 사전동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항목,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수집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이용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알려야 한다. 그리고 거부권이 있음도 알려야 되고,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내가 앞으로 이 정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알려줘야 돼. 언제? 미리, 사전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알려주고 거기에 동의를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4문단 넘어가 볼게요. 자,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 중에서 개인정보 중에서 고유식별 정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민감 정보라는 게 있나 봐요. 두 가지가 있나 보네요. 자, 이 정보는 별도로, 그럼 얘들아, 지금 현재, 앞에 기본적으로 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 두 가지, 고유식별 정보나 민감 정보는, 수집 이용하는 개인 정보 중에서 별도로 또 다른, 왜 별도로 받는 거죠? 더 중요한 정보인가 보죠. 그죠? 그래서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첫 번째, 고유식별 정보는 그럼 어떤 것들을 얘기하나? 첫 번째, 여권번호 같은 것들. 중요한 번호잖아요. 진짜. 자, 고유식별은 당연히 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범위인 거죠. 그러니까 여권번호로 이 사람을 개인이 고유하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무조건 이거 갖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민감정보란 그럼 뭐죠? 민감정보라는 것들은 조금 다른 개념이겠네요. 건강정보나 혹은 정치적 견해, 이 사람이 뭐 보수다, 진보다,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혹은 이 사람이 뭐 아파, 안 아파, 이런 것들. 사실 건강정보는 제공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많이 오니까요. 그래서 주체의 사생활을 심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이것이 바로 무슨 정보예요? 이게 민감한 정보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고유식별 정보는 이 사람을 뭔가 식별하기 위해 부여된 정보다. 그러니까 여권 정보는 이 사람이 누군지 식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만의 고유한 정보니까. 그러니까 여권 번호 같은 것들은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거고, 민감 정보는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긴 한데, 이 사람의 어떤 사생활들을 침해할 수도 있는 되게 민감한 정보? 그걸 이제 민감 정보라고 하나 봐요. 자, 이때 이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수집하려는 고유식별 정보와, 자, 요 고유식별 정보하고 요 민간 정보는 특히 어떻게 되냐면 밑줄이나 큰 글씨로 또 뭐 해줘야 돼요? 강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보 동의를 받을 때 글이 너무 많으면 이거를 제대로 못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특히나 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밑줄이나 큰 글씨 좀 더 강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문단 내용은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었는데, 이거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가 있더라. 근데 그 개인정보에 뭐가 있냐면 고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고유 식별정보라는 게 있고, 플러스 이 사람의 건강정보와 같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는 민감한 정보, 이런 것들은 더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오른쪽 넘어와서 정리할 거. 이번에 뭐 얘기했었냐면 정보 중에서 별도 동의 필요한 정보가 있더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고유 식별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감 정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고유 식별 정보에는 대표적으로 여권 번호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감 정보는 건강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었죠? 정치적 견해 같은 것들, 어떤 개인의 견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좀 해줘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게 반드시 큰 글씨 혹은 밑줄, 이런 것들을 뭐 해줘야 돼요? 강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그냥 대충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중하게 잘 표시를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제 5문단 가봅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이 수집에 동의했더라도, 항상 이런 거 나오죠. 동의했더라도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권리가 어떻게 돼요? 침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에서 첫 번째 포인트죠. 익명 정보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개인 정보에 동의를 했어. 근데 동의했다고 해서 내 정보를 맘대로 써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했으니까 너 동의했지? 오케이, 나 여기저기다 다 팔아먹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럼 권리가 침해된다라는 하나에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 번째 무슨 정보? 익명 정보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익명 정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익명 정보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정의가 써 있겠네요.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개인정보의 정의가 뭐였죠? 개인정보의 정의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게 개인정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라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 중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그러면 알아볼 수 없다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익명정보 처리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익명정보는 시간이나 비용 그리고 현재 기술 수준이나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기술의 발전 등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 기술이나 혹은 어떤 기술의 발전 등을 다 고려해봐도 제일 중요한 거 원래의 개인정보를 복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뭐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로 복원되는 게 불가능하면 이 정보는 누가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수집 목적 이외의 분야에서는 뭐 할 수가 없냐면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는 거죠. 왜 어려운지 알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개인 정보로서의 어떤 효용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개인정보 중에서 익명정보라는 게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 좀 이따 선생님이 이제 약간 저거로 좀 구분하면 해주시긴 할 텐데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자,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소가 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직업이 있다 쳐볼게요. 자, 이거 이제 선생님의 개인정보. 선생님은 조인수죠. 조인수 개인정보예요. 이제 선생님 나이가 예를 들어서 33이라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34이라 해볼까요? 자, 34이다.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주소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주소가 뭐 자세하게 뭐 상세한 주소가 있을 거예요. 다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썼다 치실게요. 자, 그리고 나서 직업 나이도 선생님의 구체적인 직업이 뭐 교사니까 썼다 칠게요. 자, 요게 이제 선생님의 개인에 대한 정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 지금 자, 요 부분 있죠? 요거는 지금 한마디로 뭐냐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했나요? 자, 그런데 이 개인정보를 이제 익명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익명 처리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이름 칸 이렇게 그냥 비워놓는 거죠. 그리고 나이는 예를 들어서 뭐 30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주소는 어디냐? 그러면 수도권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리고 직업 같은 경우에는 뭐라 쓰면 될까? 뭐 공무원 뭐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약간 좀 관련이 좀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34시니까 30대 맞고 상세 주소 여기다 이제 이따 쓸긴 할 건데 뭐 경기도 광주시 이런 거 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수도권이니까 그냥 요 지금 정보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사람이 누군지를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좀 이따 얘기하긴 하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 볼게요. 조 땡땡 그 다음에 나이는 뭐 예를 들어서 30대 중반이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예를 들면 경기도 광주시까지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교육 직종 이렇게만 써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하나 보이는 게 지금 요 부분 있죠. 여기 요거 있죠. 요거는 잘 보면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하긴 조금 모호한 면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땡땡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30대 중반이면 이게 34인지 5인지 6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31이나 2는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겠어요. 그런데 전국 단위로 본다면 범위를 좀 좁힐 수는 있어요. 그리고 교육 직종.
교육 직종 뭐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원 강사도 있고 뭐 교육 공무원도 있고 많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빨간색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요. 정보가 완벽하게 다 가려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가려진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이따 쓰긴 할 건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가명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 가운데, 가운데 얘가 뭐냐? 이 가운데 얘가 바로 우리가 방금 봤던 익명 정보라고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일반 정보라고 하면 왼쪽에 이제 상세하게 이게 다 써 있는 거고요. 요거를 가명 처리한 게 바로 오른쪽 빨간색에 있는 이렇게 살짝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딱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완벽하게 가려버리면 자, 이름 아예 안 보이죠? 30대 하면 너무 넓죠. 30대는 31부터 39까지 있으니까. 수도권 너무 넓잖아요. 경기도 광주시뿐만 아니라 엄청 넓으니까 이 정보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거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드는 정보가 바로 우리는 이제 익명 정보라고 하는 거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익명 정보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익명 정보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죄송해요.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고요. 원래의 개인 정보로 도저히 복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더 이상 뭐라 될 수 없냐면 개인 정보라 부르기엔 조금 민망한 그러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했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주제는 당연히 너무나 쉽겠지만 이거는 익명 정보의 개념과 플러스 특징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6문단 정리하고 오늘 수업 요거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6문단 정리하고 일단 문제 풀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6문단이에요. 자, 최근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거 처음 1문단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활용에 여기 또 나온다. 중요한 거. 자, 무슨성? 그렇죠. 유연성. 그러니까 개인정보 활용 중요한 거 알겠어. 그런데 개인정보를 무조건 이렇게 숨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활용할 수 있게 살짝 수정하면 되지 않아? 뭐 그런 이제 좀 유연하게 좀 쓰면 되지 않아? 이런 주장이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현대 시대는 정보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보는 활용해야겠어. 그러니까 이 정보를 조금이나마 좀 유연하게 써볼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뭐인 거냐면 바로 가명 정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가명 정보가 뭐냐? 정의 내리겠죠. 가명 정보의 정의고요.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 혹은 대체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이거는 익명 정보와는 좀 다르게 일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걸로 대체한 것.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오른쪽에 보여줬지만 선생님 이름이 조인수였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름이 가려져 있죠. 그죠? 이렇게 딱 가려져 있죠. 그래서 가려진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요런 게 우리가 이제 여기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이 바로 이렇게 가려질 수 있는 일부 삭제한 거 마찬가지구나. 그리고 여기도 주소가 경기도 광주시만 써 있잖아요. 뒤에 세부적인 주소가 원래 여기는 다 써 있었는데 여기는 안 써 있으니까 일부를 삭제했다. 그리고 여기는 땡땡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얘네들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경기도 광주시에 조땡땡이고 교육 직종이야. 그러면 조사하려고만 한다면 아마 어느 정도 조금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추가 정보와 비교적 쉽게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전국 단위를 다 고려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 전체를 다 뒤져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누군가를 뭐 할 수 있어요?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요. 그럼 좀 전에 익명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 왜 없는 거죠? 걔는 개인정보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겠죠? 여기서는 요 얘기를 쓴 이유가 오케이, 가명 정보는 뭐가 될 수 있어? 여기서 이 가명 정보 얘는 개인 정보로서 보호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익명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얘는 더 이상 뭐가 아니야? 개인 정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는 당연히 그럼 뭐겠어요? 개인 정보죠. 이거는 완벽한 개인 정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얘가 개인 정보의 이유는 뭐죠? 다른 거와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하나 지워야겠네요. 자, 계속 가봅시다. 이러한 가명 정보는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 정보 주체,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이런 글 나올 때 요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되게 중요해 할 수 없어. 그런데 단 뭐가 있어? 단 예외가 있어. 이런 게 꼭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개인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이용할 수 없어. 그런데 공익적 목적을 위해 혹은 통계 작성은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뭔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마도 대충 보자면 공익적인 목적이란 말로 조금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명 정보는 익명 정보와 달리 개인 정보와 1대1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익명 정보는 아예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없는데 얘는 개인 정보와 1대1 대응하면서 조땡땡 그럼 일단 성이 조씨란 얘기고 오케이. 30대 중반 그러면 31이나 39는 아니란 얘기니까 한 34, 35, 36 이렇게 해서 대응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누군지를 특정할 수가 있게 돼. 그러니까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정보를 알아보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공할 때 얘와 더불어 함께 결합했을 때 누군가를 알아볼 정보를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얘기예요. 가명 정보는 누군가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제공할 때 여기에 플러스해서 뭔가 다른 A라는 정보를 주는데 이 A라는 정보가 만약에 가명 정보와 결합을 해서 이게 만약에 개인 식별에 도움을 준다? 그러면 이 A라는 정보는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걸 주는 순간 얘와 결합을 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넘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그냥 가명 정보는 줘도 문제가 없는 거였는데 이거는 요렇게 두 개가 결합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돼버린 거니까 크나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가명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그 정보 자체가 다른 걸로 바뀌는 건 아니고 그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을 했을 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걔는 절대 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주제는 뭐가 될 수 있냐? 당연히 가명 정보란 무엇인지 가명 정보의 개념 나와 있고 플러스 특징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자, 이제 다 했으니까 주요 제재 핵심 정리 한번 더 해봐야겠죠? 자, 핵심 정리 갑시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어요. 자,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을 해서 뭐죠?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여러분 이거 좀 전에 우리 뭐라 했죠? 이거를 가명 정보가 요거의 사례라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방금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익명 정보랑 가명 정보 비교할 수 있어야겠죠? 자, 얘는 절대로 개인을 알아볼 수가 없는 정보다. 하지만 얘는 추가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개인 식별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될 수 있다? 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얘는 개인정보라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는 복원이 불가하고 수집 목적 이외의 부분을 활용할 때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수집 목적, 수집을 한다는 그런 차원 외에는 알아볼 수가 아예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가명 정보는 그럼 왜 등장한 거니? 개인정보를 좀 우리가 필요로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좀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면 조금 침해받지 않으면 쓸 수 있을까? 오케이. 좀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를 조금 삭제한 대체한 이 처리를 한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유연성 있게 만들면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대신 이러한 정보도 일부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공익적 목적 같은 경우에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얘네들이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더라. 이건 이제 예외 표시였어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풀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자, 갑시다. 1번 문제부터. 자, 33번 문제예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일단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개념. 아까 우리 처음에 여기서 얘기했었는데 그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이었죠? 여기 보니까 정보 이용할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요게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였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러니까 요거는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는 과정. 그러니까 익명 처리라는 것들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익명 처리하는 거지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은 나와 있지 않죠. 선생님 아까 익명 처리 보여주셨잖아요. 그건 선생님이 해준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다음 세 번째, 제정하게 된 목적이 뭐였죠? 개인정보 침해가 되니까. 그다음 네 번째 뭐죠? 왜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얘기하죠? 이게 뭐죠?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명 정보라는 걸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다음 다섯 번째가 인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왜 확산됐던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여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왜? 개인정보가 자꾸 유출돼서 피해를 입으니까 요거 부분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이 뭐다라고 물어본다면 정보 유출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거든. 이런 얘기하는 거죠. 글씨가 너무 엉망이네요.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4번 갑시다. 우리 아까 기억이 요게 이제 익명 정보였고요. 요게 이제 가명 정보였으니까 두 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은요. 익명 처리되기 전에 개인정보 1대1로 대응한다. 익명 정보라는 게 여러분 대응한가요? 개인정보와 1대1로 대응 가능한 것들 아까 무슨 정보라고 얘기했었죠? 요거는 가명 정보라고 했죠. 그래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얘는 주의해야 된다 얘기했었으니까 땡. 2번 니은. 가명 정보는 이용 목적에 상관없이 개인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필수긴 한데 기본적으로 목적에 따라서 예외도 있다 그랬죠. 아까 공익 목적일 경우에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예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고요. 다음 세 번째, 기억은 니은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자, 익명성, 아까 익명정보, 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래요. 왜죠?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그쵸? 익명 처리한 순간 일단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 아닐 수 있죠. 그렇다면 정답은 오케이. 3번 가능성이 커지네요. 4번. 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수집 목적 이외의 분야에서 활용되기가 어렵다. 자, 수집 목적 이외의 분야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것들은 아까 뭐였죠? 바로 기억이었죠. 그러니까 달리란 말이 틀렸어요.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전에 우리 뭐라 그랬냐면 이 가명 정보라는 거 개인에게 제공할 때 얘를 알아볼 수 있는, 잠깐 여기 갔다 올게요. 여기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써 있었죠.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고 썼어요. 그죠? 그럼 제공하는 경우는 제공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방금 여기서 문제에서 애당초 죄송해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란 말은 일단 니은부터가 일단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익명정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익명정보도 사실은 이미 개인정보를 다 지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제공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죠. 그죠? 익명 정보를 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수집 목적 이외의 분야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그 얘기는 수집 목적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수집 목적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억과 니은 둘 다 줄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35번 문제는 아까 문제 풀었으니까 넘어가고 36번 바로 갑시다. 자, A의 사례예요. A가 아까 뭐였냐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것들. 요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선생님이 아까 필기한 것 중에서 여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디냐면 네. 지금 여기 요 부분 있죠? 네. 여기. 네.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정리해서 마무리 봅시다. 가자. 학교 홈페이지에 담임을 맡은 학급과 함께 계시되 김땡우라는 교사 이름. 자, 이름은 아까 보니까 여기서 여기 있네요. 이름. 그죠? 이름.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되네요. 땡. 다음에 2번.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그 사람의 개인 번호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번호니까 여기는 개인 식별번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땡. 3번. 동영상. 자, 아까 동영상 뭐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동영상도 개인 식별 가능하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유족의 얼굴을 촬영했다면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안 되겠죠. 다음 네 번째, 원격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얼굴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캡처한 이미지가 바로 사진이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했냐면 사진도 해당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다 해당되는 거죠. 다섯 번째, 생전에 모은 여러분 생전에만 나왔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죽은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왜?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니까. 그럼 당연히 답은 5번밖에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해 다 하셨죠? 이제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수업 끝이네요, 이제. 자, 37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시 다음 동의서를 보니까 여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수집 항목은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것들 수집을 할 거라고 알려주는 거죠. 왜? 개인정보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부할 권리도 뭐 해줘요? 알려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또 하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요 라고 해서 아까 뭐 얘기했냐면 불이익도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건강정보가 나오네요. 우리 아까 건강정보 기억나요? 요거 무슨 정보였죠? 개인의 민감 정보였죠? 그럼 여기 민감 정보는 뭐였죠? 특별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부분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부터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1번 가에서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자, 회원은 개인정보의 주체.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걸 이용하려는 사람이고 회원은 그 개인정보 주체는 저 개인정보의 당사자가 되겠죠. 이거 지금 현재 회사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2번 가의 4-2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요거는 개인정보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다. 우리 아까 불이익에 대한 것들 아까 얘기했다고 설명 이미 했었어요. 그러니까 1번 오케이, 2번 오케이. 그다음 3번 가에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겠군. 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였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왜 그런 거죠? 너 이거 내가 이용해도 되라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 왜 하는 거지? 당연히 개인정보 자기 결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이 얘기해왔던 거잖아요. 그죠? 맞는 말을 볼 수 있겠죠? 4번이요. 나의 1이네요. 나의 1은 지금 요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의 건강정보가 고유 식별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와, 이 문제 너무 쉽다. 그죠? 개인정보 이게 아니라 뭐죠? 민감정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쉽게 4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정보 수업 끝 다 했네요. 자, 선생님이 지금 오늘 요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 했는데 사실 이렇게 길게 강의할 필요는 없긴 했는데 그냥 차분하게 여러분들 이런저런 얘기해주면서 안에 있는 것들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요 정도 그냥 편안하게 읽어가시면서 정리하시면 적어도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아마 요 지문이 나온다면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일치불일치 문제들 기본적으로 될 가능성이 좀 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문제를 풀어내시면 아마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본문 자체가 어렵진 않고 아마 익명정보가 뭐고 가명정보가 뭔지 그 예시가 안 써 있어서 여러분이 아마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건 선생님이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아마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잠시 후에 선생님이 이제 기술 지문 7번째 마지막 지문인데요. 여러분이 조금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질문 많이 왔던 지문이긴 한데 고속도로 통행할 때 통행요금 어떻게 내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 정리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